제목을 제가 안면융과 부작용의 흔한 뒷이야기라고 했어요. 어떤 환자, 그러니까 뭐 환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의사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이걸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 과연 환자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의사만의 잘못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회의 편집장님이신 분이 이제 로리히라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코성형을 주로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달라스 라이노 심포지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코성형 학회, 그 공부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있는데, 매년 개최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러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RS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성형 연구회의 미국, 북미 모임이 있어요. 라이노플라스티 소사이어티라는 RS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모임의 이제 창립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RS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RSE가 있어요. 라이노플라스티 소사이어티 오브 유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코수성형 하시는 분들 모여서 RSA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이노플라스티 소사이어티 오브 아시아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지금 작년에 워낙에는 학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서 계속 지금 웨비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내용, 뭐, 코성형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이분이 가진 그런 어떤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철학?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해서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가가 되는 7가지 요소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슬라이드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따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1만 시간 정도 계속하면 이제 전문가라고 소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간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디케이션 또는 디스플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행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뭐 열심히 오랜 시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물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 teaching others 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또 축하하고 즐겨라.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축하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리어웨이크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리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은 뭐 10,000시간 정도는 전문의 따려면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하면 레지던트 4년 기간 동안 거의 뭐 20시간 하루에 20시간씩 뭐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1년만 해도 뭐 빨간 날 빼고 어쩌고 쉬는 날 뺀다 해도 6,000시간이잖아요. 그럼 6,000시간 4년 동안 했으면 4, 6에 24, 2만 시간이에요. 그러면 10,000시간은 넘어가요. 근데도 부족해요. 근데 그건 공부한 시간이고, 실제로 내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10,000시간 정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10,000시간도 부족하다고 요새는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진짜 대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10만 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이렇게 어 가르쳐 주고 하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해온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리뷰하고 리마인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저한테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뭘까? 나도 어디까지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제 방송 보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이 좀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올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해서 뭐 V라인이 좋냐, U라인이 좋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답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 800분 정도인가 답을 주셨어요. 근데 V라인이 그래도 아직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댓글도 뭐 22개나 달렸었는데 뭐 46%는 U라인이라고 하셨고, V라인이 또 아직은 많이들 선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진료실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을 느껴요. 과도하게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U라인은 싫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마 요 통계치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56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갸름한 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사들을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어떤 얼굴형을 의사들은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방향으로 수술을 만들려고 해요.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한테 이 설문을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V라인이 어울릴 수 있고 V라인이 되는 얼굴이 있고, 안 되는 얼굴이 V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U라인이라는 게 동양 사람은 기본적으로 U라인이 타고난 라인이 U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V라인이 부러운 거죠. 서구적인 얼굴이.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혼돈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비슷한 예를 조금 이제 환자분 댓글이랑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느 병원에서 턱끝 전진술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코 재수술 상담하러 갔던 건데 턱 성형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화면에 잘 나올 거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설득하셨어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했는데 할인 이벤트까지 해주시겠다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되었고 급한 마음에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일단 아직도 턱이 묵직하고 아프고 딱딱 소리가 계속 나고 2차가 같이 만지면 양쪽이 패여 있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일상 속의 불편함, 근육이 뭉쳐있는 느낌, 턱의 무거움, 또 외관적으로 턱만 마귀알몸 같이 길어져 있습니다. 계속 불만을 표출했는데도 1년 후면 다시 제 본래 턱과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기다린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턱끝 전진술을 하면 화면에 더 잘 나와서 일도 많이 생길 거고 잘 풀릴 거라는 그 말과는 달리 그때 이후로 더더욱 일이 없어 성형하려고 대출했던 돈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블로그 보고 재건 수술에 희망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턱끝 전진술 재건 수술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제 턱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여기 병원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던 그 병원이에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할인 이벤트. 이 꼬시는 말이죠. 할인.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기회라고 생각되고 급한 마음에 대출까지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죠. 근데 이 병원 블로그에 뭐 항상 나오는 말이 턱끝 전진술을 하면 턱이 편안하고 이쁘고 그리고 2차 각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만지면 패여 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예쁨은 그만이지. 뭐 이런 내용들로 써놓으셨죠. 근육이 뭉쳐있는 느낌, 턱의 무거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절골을 하거나 뭐 보형물을 넣거나 어떤 수술이 되었을 때 턱이 편안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심한 거는 전진술이나 티절골이 또 플레이트가 많이 박혀 있을수록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턱끝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T절골이니 시옷절골이니 뭐 이런 턱끝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 그 다음에 불편하다. 만지면 뭐 아프다. 턱이 무겁다. 또 양쪽이 패여 있다. 뭐 계단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 병원의 블로그에 보면은 자기가 수술하면 그런 게 없다. 100%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신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이 이제 확신을 주는 말들이 환자분들한테는 안심이 되죠. 그쵸? 뭐 광대 수술하면은 볼처짐 절대 없어. 이런 말들 있죠. 내가 수술하는 방법은 볼처짐이 없는 광대 수술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광대 수술 인터넷 보면은 막 걱정되잖아요. 볼처짐 걱정되고 뭐 계속 그렇잖아요. 분류압 걱정되죠. 이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우리. 내가 걱정되는 얘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그런 뭐 글을 보거나 또 그런 한 의사의 자신만만함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병원이 꼭 그렇게 확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분만의 뭐 신묘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2차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2차각은 뭐 보여지는 2차각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2차각도 있고 그냥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CT 찍어보면 보이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면 됐지 만져지면 좀 어때? 이건 2차각이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근데 뭐 그분이 틀리고 제가 맞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환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게 맞을까? 보이는 건 이뻐 보이고요. 만지면은 여기 뼈가 계단처럼 만져질 거예요. 라고 그러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괜찮다 라고 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뼈로 전진하면은 뭐 근육 뭉쳐있는 느낌, 뭐 무거운 거, 뭐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티절골하고 플레이트 스크류 많이 박혀 있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8, 90%는 대부분 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뼈 모양이 중요하냐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갖고 뭐 개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건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벽 안에 뭐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벽지만 예쁘게 발라놔서 안 보이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아파트 옛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파트 벽을 뜯어봤는데 거기에 건축 폐기물들이 잔뜩 박혀 있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처럼 그런 거를 괜찮다고 말할 수도 뭐 있겠죠. 어차피 거기 빈 공간이고 뭐 있으면 어때?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분 나쁘지 않나요? 특히나 내 몸이라면. 그래서 저랑 그런 생각 차이들이 있는 선생님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공간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는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런 의사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돈이죠. 완전 케이오스예요,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몇몇 매체에서 이렇게 글밖에 없었지만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유튜브 안 하는 선생님이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거 안 생긴다. 내 방법은 이래서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 안심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환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게 줄지는 않고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아주 속상한 얘기예요. 수술하려고 대출하지 말자, 빚져서 수술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재건 수술에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죠. 뭐 제 방법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뼈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뭔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방법이 사실은 내 뼈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어떤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런 수술, 자기 뼈로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분들은 그 재료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시비를 걸겠죠. 그리고 뭐 제가 수술한 환자에서도 그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이제 그 재료를 시비 걸고 넘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게 정말 힘든 얘기죠. 뭐, 이 병원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 몇 번 개소리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그 병원이에요. 근데 그 블로그를 보고 이 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를 본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얘기를 안 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조금 놀라움이 있어요. 애써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아닌 척하고 글을 쓰는 건지 환자들이 그렇게 컴플레인하면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흔한 부작용의 뒷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굴 탓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 환자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의사 탓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를 의사 탓이라고 해야 될까? 환자 탓이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런 환자들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이걸 그 의사를 제가 뭐 비난한다고 바뀌겠어요? 아니면 환자분한테 내가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방송에서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 안 듣고 그런 선택을 했느냐 라고 제가 또 뭐 짜증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지금 혼돈이에요. 저는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걸 막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제 능력 밖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CT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CT는 2017년도에 이제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2017년도 1월에. 근데 얼마 전에 9월 28일에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왜 이 환자는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런 환자를 그 병원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을까요? 아, 이거는 다른 병원이에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 환자를 2017년도에 뵀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4년이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고서 이 턱이 이렇게 됐다. CT로 보여드리면 멀쩡하게 잘 있던 사각턱을 괜히 왜 잘라서 개턱을 만드냐는 거죠. 근데 이 환자분 얘기가 저한테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환자분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요. 자기는 턱 수술을 하러 간 게 아니래요. 친구 따라 갔대요. 친구가 수술한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친구 따라가서 상담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뭐 수술을 하라고 그랬대요. 실장하고 얘기를 했대요. 사각턱을 자르는 게 아니라 턱끝만 하기로. 근데 수술은 사각턱을 잘라서 개턱을 만들어 놨대요. 지금 여기 턱 끝엔 실리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턱끝을 빼고 턱끝을 한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사각턱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개턱을 만들어 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사는 동의서에 너가 사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동의서를 봤더니 사인이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했던 상담실장한테 가서 난 턱끝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사각턱을 했느냐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 상담실장이 그만뒀대요. 이 스토리 되게 좀 여러분들은 낯설죠?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저는 병원에서 되게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이런 스토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자기는 광대 수술하러 갔는데 턱 수술을 권해서 원치도 않았는데 턱 수술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니 동의서에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인은 했대요. 그럼 무슨 수술 받는지 모르고 하셨어요? 네, 모르고 했대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의사가 그러면 이 환자를 보고 사각턱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 환자를 사각턱을 왜 자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의사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환자 말은 더 웃겨요. 자기는 턱만 하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각턱도 해놨더라.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의사는 사각턱 수술을 하라고 권했고 동의서를 받았고 환자는 그걸 못 들었고 턱끝 수술만 하는 줄 알고 수술을 했다. 이제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의사랑은 안 하고 실장이랑만 했나? 이런 생각 있죠. 이게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환자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트를 복사를 해오셨는데 보니까 본인이 본인 친필로 사인을 했고 아예 받아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는 자기는 그런 거 동의한 적이 없대요.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이 사각턱이 지금 이 사각턱 절제술을 해야 되는 사각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상담 드릴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귓볼 기준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분 같은 경우 얼굴이 작은 경우 1cm, 조금 큰 경우는 1.5cm 정도 귀밑각이 있으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1cm예요, 작아. 그러면 이 초록색 라인 정도가 얼굴이 작은 사람, 이 빨간색 라인 정도가 이제 얼굴이 조금 큰 여자분의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라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잘랐는지 한번 양쪽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귓볼에서 아예 없죠. 이 자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잘랐거든요. 그럼 귓볼에다가 자른 거예요. 그럼 이건 개턱이잖아요. 그러면 이 턱을 사각턱 수술을 권한 의사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턱이야 보형물 들어있으니까 보형물 빼고 전진합시다. 뭐 보형물 들어있는 거 자로 재보면 한 4m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재보면 한 4mm 정도 되니까 3, 4mm 되니까 요거 빼버리고 턱끝 전진술 합시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느 의사나. 근데 이런 턱 상태에서 여기 사각턱을 자른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죠.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파먹듯이 자르는 거는 더 의아하죠. 양쪽 다 그래요. 이쪽도. 이쪽이 더 심하죠,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분은 저를 2017년도에 봤던 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지금 4, 5년째 떠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사각턱은 자르면 여기는 패이고 여기는 늘어지고 T절골하거나 전진하면 여기는 패이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이고 여긴 늘어지고 여기는 살짝 꺼지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각턱을 자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의사는 모를까요?
근데 황당한 거는 이런 병원일수록 CT를 안 찍어요. 수술하고 나서 CT 안 찍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면 잘 됐는데 왜 그래? 라고 승질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한 7, 8년 넘게 계속 보는 이 부작용 환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의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 어쨌든 간에 수술은 의사가 했잖아요. 환자 동의를 받았던, 뭐 설명을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턱을 계속 만들면서도 자기가 수술을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PPT에서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있죠? 루리히라는 선생님께서 리어웨이크닝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수술한 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리마인드해라, 리마인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생길까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CT를 찍어서 안 보는 건지 환자들이 몰라서 저러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 원장님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까? 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본인은 환자를 안 보나? 경과를 안 보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환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의 예를 들어보면 의사의 실수와 환자의 실수가 두 개 다가 보여요. 아니, 턱 수술을 원하지도 않은 수술을 왜 동의서를 사인을 하셨고 수술비를 내고 수술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수술한 이 의사는 왜 계속해서 이런 환자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수술한 거를 왜 리마인드를 안 해볼까요? 결국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근데 더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저한테 2017년도에 와서 저랑 얼굴 맞대고 얘기를 했던 환자인데 왜 내가 상담을 잘못했나? 내가 환자한테 정보를 잘못 줬나?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저런 실수를 하는 걸 보면 막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이 말했나? 막 이런 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막어요. 저한테 어떤 환자가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얼마 전에 오셔서 CT를 찍었는데 광대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이 광대 뭐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어디 갔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대요. 근데 또 광대가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광대를 왜 건드려? 그랬더니 아니 좀 더 줄어줄 수 있고 작아진다고 해서 했대요.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만 꺼진 것 같아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뭐라고 방송에서 떠드는 게 한계가 있구나. 제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구나. 지금 노루궁뎅이 버섯님이라고 지금 오셨는데 저 기억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를 다른 병원 가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수술하고 나서 급한 마음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했던 거 역시 다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오셨어요.
노루궁뎅이 버섯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랄까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하지 말랬는데 다 해보고 나니까 원장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랬는지 몸으로 돈 쓰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노루궁뎅이 버섯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살은 또 많이 쪘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늪에 빠졌다. 늪에 빠진 상황에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요. 궁뎅이님 스토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보고서 흔히 하는 실수들의 그 스토리 라인이에요. 광대 수술은 내가 얼굴이 크니까 광대 수술해야 돼. 안면 윤곽 3종 해야 돼. 그러면 볼이 처질 수 있대.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나는 리프팅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이 두꺼워. 그러면 지방 흡입을 해야지. 뭐 맨날 반복되는 질문이죠. 광대를 줄였는데 실제 뼈는 줄었는데 뭐 실제 효과가 없다. 살이 두꺼워졌다. 그러면은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두꺼워진 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정말 완벽하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차트를 보면요. 기본 뭐 한 4줄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어요. 수술 이력이. 광대 수술을 했다, 효과 불만족, 재수술했다, 분류와 폐인 판정받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고서 볼이 처져서 뭐 실리프팅 했다. 근데 효과가 없어서 아큐 했다. 아큐 했더니 쭈글쭈글 울퉁불퉁해서 흉살 주사 맞고 윤곽 주사 맞고 뭐 고주 뭐지? 체외 충격파 했다. 한의원 가서 침 맞았다. 그렇게 하고 2년 3년 보내면서 돈 수억 썼다. 그러고서는 안 돼가지고 리프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면 거상을 하려니까 너무 큰 거는 부담되고 하니까 미니 거상 알아보고 미니 거상 했다. 근데 효과는 없고 흉터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제대로 된 거상 해야 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거상을 했다. 그랬더니 뼈가 오목하게 패여 있고 이런 게 너무 확 드러나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됐다. 그러니까는 빗살무늬가 토기가 돼서 내가 개턱인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재건을 알아보다가 선생님 재건 해야 돼요? 이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 스토리 라인이 8년째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보고서 계획을 세우면 정말 완벽하잖아요. 지금 10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러면 의사들은 그 생각을 못할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그 생각을 못할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계획을 짜서 수술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 없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형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이잖아요, 사실.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수술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간절히 원해. 그러면 의사들은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수술이 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최초로 시행됐던 수술이 있어요. 뭘까요? 종아리 축소술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개발됐어요. 저희도 저 학교 다닐 때도 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여자들 다리가 무다리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학교를 다녀서 나는 무다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작은데 다리까지 굵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치마 못 입으니까. 근데 이게 동양 사람한테 되게 많아요. 서양 애들은 또 특히나 유럽 애들은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아리 수술을 이제 되게 막 반대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종아리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딥베인 트롬보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은요, 수술을 할 때 항상 압박 스타킹 같은 타이즈를 입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 미국인 과체중인 사람들한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수술 중에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피가 잘 안 돌아서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리 혈관에서 피가 정체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피가 떡이 져요. 그게 쭉 날라와 가지고 폐동맥을 막아요. 또는 뇌로 가는 혈관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 같은 게 폐에 생기고 뇌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수술의 흔한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없앤다는 거는 그런 혈전을 유발하는 수술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동양인에서는 그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굵은 게 싫으니까 종아리 축소술을 막 한 거죠. 유럽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그걸 축소한다니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짓. 뭐 이런 얘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환자가 간절히 원하면 의사들은 방법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윤곽주사 이런 거예요. 윤곽주사, 흉살주사, 흉살침,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간절히 원하면 의사들은 따라가요. 그러면 갸름해지고 싶고 V라인 되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 뼈를 잘라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사각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요. 그러면 이 수술 환자의 옆모습에서 보면 뼈는 이 방향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뼈는 이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면에서 여기가 주는 걸 또 바라죠. 그래서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잘라내고 또 여기를 피질고를 또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수술도 하죠. 어떻게든 작게 만들려고. 근데 실제로 수술 후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단 얘기예요. 그런 환자들이 있는 거를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줄이니까 줄어들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어떤 환자는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갸름해지고 폭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환자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여기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생기지? 어떤 환자는 이렇게 해놓으면 갸름하게 이쁘지만 어떤 환자는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고민을 한 게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피부 살성, 근육 두께, 뼈의 좌우 폭, 얼굴 비율, 뭐 페이셜 인덱스 또는 뭐 오목한 거, 침샘, 근육 고려할 게 5만 가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수술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이런 사람은 수술해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 제가 전에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아니, 이렇게 넓게 생긴 사람이 이거 자른다고 갸름해지냐. 뭐 이런 얘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얼마나 갸름해지고 싶겠어요? 그럼 병원이 많잖아. 그러면은 이런 환자가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은 거 당연한 인지상정 아닌가요? 사람이? 근데 하고 나서 보면 이게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본인도 알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른다면 정말 문제고요. 왜 본인이 수술하고 수술한 환자를 안 보죠? 저는 수술하고 환자분은 1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뼈 수술은. 근데 대다수의 환자들이 한 10명 수술하면 한 3명, 4명만 1년째 경과를 오시고 한 6, 7명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경과 오시고 안 오세요. 근데 저는 오시라고 하는 입장이고, 근데 제가 다른 환자들한테 들은 다른 병원 얘기 들어보니까 실밥 뽑아주고서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안면윤곽 성형외과에서 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학회 연구회 모임이. 거기서 또 이제 웨비나를 했는데 수술 결과를 보여주는데 한 달, 2달 이렇게 된 사진들을 보여주는 걸 보고 사실은 참 속상했어요. 안타깝고. CT 보고 수술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수술 후 결과를 1년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봐야 그거를 그 수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두 달 돼서 잘 됐지?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상한 거구나. 우리 병원에서 너무 환자를 자주 부르는구나. 너무 자주 본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상한 건 맞아요. 대부분의 병원이 1년 경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수술하고 실밥 뽑아주고 한두 달째 보고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부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대 수술하고 최소한 6개월까지는 수술하고 하자마자 CT 찍어서 확인하시고 한 달째 확인하시고 3개월째 확인하시고 6개월째 확인하시고 1년째쯤에서 핀 빼면서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루틴이거든요. 핀을 뺄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는 돼요. 아니 뭐 수술했고 이미 돈 다 들어왔는데 자꾸 불러봤자 정신만 사납잖아요. 병원만 바빠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한 환자의 6개월, 1년 모습을 의사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누구를 탓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의사냐, 뭐 어느 병원이냐, 뭐 블랙이다, 뭐 그 병원 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또는 어떤 환자분이 저 환자가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기 댓글 다시는 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본인 사진 CT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환자분들 되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처럼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게 공개 동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로 막 또 막 이렇게 공격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공개하는 거 동의해 주신 분들이 위축되고 속상해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수술한 의사가 그러면 이 병원에서 수술하면 다 환자들이 다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되게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뭐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 뭐 본의 아니게 실수로 또는 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사각턱을 조금 만들어주면 이렇게 패인 것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전달하는 게 제 방송에서의 목적이에요.
뭐 어느 의사가 뭐 못됐네, 저 수술 못하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또 이 환자가 뭐 너무 욕심이 많았네, 뭐 이러면서 이 환자를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원하는 방송 취지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수술한 의사가 그러면 아주 뭐 몹쓸 의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본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이 이렇게 돼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수술 잘 됐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동의서에 사인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좀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리뷰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라고 애써야 되고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까 이 글 보세요. 되게 속상하잖아요. 강요하다시피 할인해줘서 수술을 시키는 의사도 잘못된 것 같고요. 자기가 수술하면 2차 각 이런 거 뭔 상관이냐, 턱이 뭐 입 다무는 게 편해진다, 무거운 거 없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본인이 간절한 게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외모적인 개선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죠. 어쩔 수 없죠. 다만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거 없다라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의사로서의 좀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평가는 웬만하면 하기 싫은데 너무 상반된 내용을 저는 몸으로 매일 겪고 있다 보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꼭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제가 수술한 사람은 그럼 다 모두 다 100% 만족하냐?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내가 이거 좀 잘못했네. 요거 좀 속상하네. 요거 좀 아쉽네. 오늘도 경과 6개월 경과 오신 분이 있는데 코 수술하고 환자분이 이제 여기가 코의 끝에 넣는 연골이 조금 만져진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늑연골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귀연골 조금 떼가지고 코 안 살짝 넣고 그걸로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 좋아져요. 우리 그거 날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술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본인이 아쉬운 거 내가 미리 말해서 고쳐준다고 하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제가 꿈꾸는 진료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부작용이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막 떼쓰면은 악쓰면은 어떤 환자분 표현에 의하면 나도 실장님이랑 원장님 괴롭힐 수 있어요. 뭐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광대 수술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대 수술하고 치아가 약간 뭐 이렇게 조금 까끌까끌하게 만져진대요. 수술하면서 내 이빨 깨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봤더니 살짝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제가 후배 치과 병원 있으니까 이거 가서 보고 진찰 받으시고 이거 해결하세요. 제가 그 치과 진료비는 제 후배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뭘 원하시죠? 그랬더니 보상을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상을 원하시면 제가 보험 접수를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일단 치과 한번 먼저 가보세요. 그래서 후배 치과 병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후배 치과 의사가 보더니 형 이거 수술하면서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환자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그냥 살짝 갈아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주고 환자한테 잘 설명해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당황했죠. 뭐 내가 만든 거라는 확신도 없고 솔직히 뭐 수술하다가 내가 이빨을 깨먹었으면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치과 선생님이 마취하다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니 이건 해결은 해줘야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환자분은 보상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시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입장이 많이 다르고 냉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하고 염증이 나면 여러분 이제 제일 괴로워요. 의사도 괴롭고 환자도 괴롭고.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염증 나면은 의사 잘못이에요? 환자 잘못이에요? 모든 수술은 염증 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특히 누구 잘못이라고 확정 짓기 어렵잖아요. 제 아주 친한 지인의 아들내미 코 수술을 했거든요. 코 수술을 했는데 와 상처가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상처 왜 이렇게 안 낫냐?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긁히고 이렇게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 상처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달씩 더 늦게 낫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성형수술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질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근데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정말 안 씻어요. 코 수술을 하고 상처 치료하러 오면 코에 코딱지 잔뜩, 얼굴에 개기름, 막 머리 떡져 있고, 눈곱 끼어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닦는 것처럼 손끝에 막 시커멓게 있고, 옷에는 막 땀 냄새 쩔어 있고,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환자에서 염증이 나면은, 이제 의사들끼리는 그런 말을 해요. 제네럴 하이진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위생관념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염증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뭐 네가 안 씻어서 염증 났잖아 라고 환자 타박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책임 전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의사도 환자도 같이.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긴 변화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의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수술 잘못해서 문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환자가 수술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4일째. 원장님, 담배 펴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그걸 왜 물어볼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묻거든요. 어제 술 마셨지? 어제 담배 폈지? 그러면 거의 99% 네. 근데 걱정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염증 나면 그건 누구 탓일까? 그렇다고 환자 너 담배 펴서 너 술 먹어서 염증 났으니까 네 잘못이야.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궁에 빠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의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인 경우가 어딨어요. 본의 아니게 나는 한다고 열심히 성의껏 최선을 다했지만 뭐 염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처가 더디 났는 경우도 있고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고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되면 무조건 의사 탓 또는 누구 탓 또는 환자 탓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쁜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흔한 뒷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남 탓이에요. 뭐 그 병원은 그런 줄 몰랐네, 블랙이네, 뭐 쓰레기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뭐 부작용 절대 없는 뭐 이런 수술이 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20년 무사고 뭐 이런 병원 광고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근데 20년 무사고가 말이 돼요? 성형수술 또는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서 자기가 사고 한 번도 안 쳤다? 그러면 마치 운전면허 땄는데 20년 무사고다 라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장롱면허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차 몰다가 우리 뭐 전봇대에 살짝 긁히기도 하고 주차하다가 벽에 살짝 긁기도 하고 뭐 옆에 차 꽁 하기도 하고 티는 안 나지만 그런 접촉되는 경우 아예 없었다고 말하는 운전자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냥 꽁 하는 거, 벽에 살짝 꽁 뭐 이런 거, 주차하다 벽에 꽁, 뭐 전봇대에 살짝 그이는 거, 문 열다가 옆차 문콕 하는 거 이런 것도 없었다. 그 말이 더 거짓말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방송하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선택에서 어떤 누군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너무 어, 집중하지 말자.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병원을 찾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설사 그래서 실수를 했으면 그때 허우적거리고 급한 마음에 뭘 자꾸 해보려고 하고 인터넷 뒤지지 말고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 있게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 다음에 의사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방송을 보신다면 본인이 한 수술에 대해서 계속 복기를 하세요. 그 이창호 구단이 알파고랑 이렇게 바둑두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나요? 바둑 게임 딱 끝나고 이렇게 돌 던지고 졌다 그럴 때 그냥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바둑판 보면서 아까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한 거지 하면서 계속 그걸 복기해요. 내가 여기서 뭔 실수를 했나 그거를 찾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잘하는 사람과 느는 사람과 늘지 않는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환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불만족 또는 환자의 모습 이걸로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복기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야 이것만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부작용 절대 없고 처짐 절대 없고 무사고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험이 없거나 자신감만 있고 본인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안 하거나 복기를 안 하거나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게임만 기억하고 진 게임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아주 편리한 뇌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다. 그래? 그럼 너만 할 수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그러면 안 알려줌. 이래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개인적인 노하우. 뭐 CT는 못 보여준다. 또는 CT를 보여주는데 모자이크를 한다. 사진을 보여주면 될 거를 왜 그림을 그려?
CT를 보여주면 될 거를 왜 그림을 그려? 이런 거 웃긴 거 있잖아요. 근데 CT 안 찍는 병원들의 공통점, 방사능이 많아서 그거 건강에 하나도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럼 수술 전에 CT는 왜 찍는데? 상담할 때 CT 안 찍는 거. 그러면 CT 안 찍고서 저게 뼈인지, 뭐 얼굴 비율이니, 페이셜 인덱스니, 컨케이비티니, 뭐 앵글의 각도니 이런 거 다 어떻게 잴 건데? 딱 눈으로 보면 아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현란한 이 말로, 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데이터고요. 통계예요. 근데 감으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었던 그냥 한마디로 메시지를 정리하면 부작용의 가장 흔한 뒷이야기는 남 탓이에요. 이 남 탓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더 나은 선택, 더 악화되는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